23장에 갈명의 전장에서 1947년 어느 가을 오후 게르하트 도마크는 며칠간 출장을 떠나다가 기진맥진하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최신 약재 바이올에서 컨테벤으로 명명한 것이 치료받은 결핵 환자 5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의사와 함께 독일 북부 요양원으로 데려갔다. 전후 독일에서 휘발유가 부족했기에 그들이 탄 트럭은 이렇게 다른 연료를 태워서 이동하는 상황에 전쟁 이후에 한 번은 마차를 타기도 했으니 말이다. 독일은 대부분 여전히 폐허였다. 도마크가 예견했듯이 질병이 도처에 창궐했다. 연합국 점령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DDT로 이를 저기했으며 특수 제작한 풀물을 이용해서 설파제 분말 같은 살균제를 피난민의 옷에 뿌렸다. 하지만 유병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47년에는 사망률이 3배로 뛰었다. 결핵으로. 도마크는 자신과 바이올 화학자 로베르트 베니슈가 티오세미 카르바존에서 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유일한 결핵치료법은 충분한 침상 안전과 일광욕을 하고 오랫동안 충분히 요양하는 것이었다. 도마크는 이런 의료계 교조주의자들을 결핵교황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목격하고도 도마크 의학적으로 가장 정증의 폐결핵과 장결핵 이 치료된 환자를 확인하고서도 우리가 정신이 나갔거나 사기꾼이라는 뜻이 바라보았다. 자, 시상식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일은 산더미 같았다. 설작업을 시작했다가 빚을 벌이던 2가지 언어로 3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지 여권 사무소에 제출해야 했다.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여권 사무소에서는 점령군이 성직자나 의사의 증명서와 경찰의 추천서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에서는 출생지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원조회에 3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다. 출국이 허가된 관련된 것은 모두 불필요하게 까다로워 보였다. 점령당한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노벨위원회에서 그 안에 게르트 루디를 초청 대상에 포함했다. 도마크 부부는 그 모든 과정을 되풀이해야 했다. 필요한 허가와 서류를 모두 받고 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마크가 스웨덴 영사에게 문의했더니 영사는 도마크가 해상하기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기차가 덴마크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비자가 덴마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당연히 유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쯤 되자 도마크도 시스템을 파악해서 필요한 서류를 함부로 구해서 급히 발급받았다. 서류는 출발 전날 저녁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한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었다. 도마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달려와 가방을 움켜쥐고 루드 열차에 오른 뒤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히 생각을 했다. 헤르만은 2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도마크가 자신의 양복이 구식이고 흰색 조끼도 없다고 말하자 헤르만은 걱정하지 말라며 점령식에 자신의 야회복, 흰색 조끼와 넥타이가 갖춰진 정장 세트를 차에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마크가 시상식에서 자신의 정장을 입어주면 뿌듯하겠다고 했다. 도마크가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 빌린 흰색 조끼를 입으니 너의 구식 양복이 썩 맵시로 보이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튿날 아침 2 사람은 아침을 푸짐하게 먹고 이렇게 해서 시상식을 하러 도마크 부부는 열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서 눈 덮인 덴마크 시골 풍경을 감상하다 해그름의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열차를 걸어갈 때 도마크는 자신이 노벨상 수상자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수점을 꺼내던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으며 플래시가 터졌고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할 만큼 질문이 쏟아졌다. 으쓱하면서도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오후에 현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행사 중의 하나인 노벨상 시상식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2,000여 명의 청중이 연일복과 예복 차림으로 콘서트홀을 외웠다.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도마크는 자신의 공로를 스웨덴의 의사가 칭송하고 나서 적당한 때에 자리에 일어나 어디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5세와 악수했다. 수척하고 혈색한 모습의
도마크, 그는 자신을 1939년 유물로 표현했다. 그는 금메달과 손으로 쓴 상장을 받았다. 그러자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전쟁 이후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한 최초의 독일인 과학자였다. 1939년에 노벨상 수락했다가 나치에게 처벌받은 일로 유명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을 수상한 나머지 2명의 독일인 과학자 쿤과 부테난트 둘은 거절 편지에 냉큼 서명한 덕분에 전쟁 중에 나치 독일의 명망 있는 자리에 올랐다. 는 메달을 우편으로 받았다. 수도 언론 초청장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도마크는 의사이자 이상주의자, 평화주의자였다. 스웨덴인들에게 그는 정쟁의 상처가 아무로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도마크는 스웨덴 어디에서나 자신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행복감에 느꼈다. 참 너무나 빨리 독일의 처분에 그냥 순종을 했던 이런 사람 쿤과 부테난트는 참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며칠 뒤에 도마크는 장문의 노벨상 강연에서 15년 전 푸른 토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앞으로 질병과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설명했다. 그는 협력적 연구에서 자신이 맡은 위치와 노벨상에 대해 자신의 독점적인 권리를 재빨리 명토박았다. 도마크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를 꼬치꼬치 계력을 특별히 강조하며 대풀이 설명하기 전에 설파제를 성병에 투약하곤 하는 문제를 끄집어냈다. 번개치료법이라고 말했지만 복용량은 계속 늘려도 효과는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일부 임질균 계통의 설파제에 자연적인 내성이 있음을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관찰한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마크는 1947년 노벨상 시상식 청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성이 있는 계통의 보균자인 소수의 환자들이 완치가 확실해질 때까지 정석을 치료받고 인성적인 관찰을 받았다면 임질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신약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몇 해 전에 등장했지만 이미 설파제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한 그 약의 이름은 페니실린이었다. 독일로 들어온 도마크에게 또 다른 축하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부포달 시내에서 열리는데, 얄궂게도 그 건물은 도마크가 게슈타포에게 신문받고 일주일간 구금된 곳이었다. 바이엘도 도마크의 노벨상 수상을 환영하면서 엘버펠트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흰색 라일락 은방울 꽃 카네이션으로 장식했다. 도마크는 민스터에서 연설하다가 마지막으로 독일 의사들이 전쟁 중에 수행한 범죄적 실험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2번의 참혹한 세계대전과 니른베르크 재판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을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독일 대학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을, 확고한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도주의적인 길을, 인간의 존엄과 과거의 존엄에 이른 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마크가 설파제 연구로 마친 뒤 세계적 인정을 받을 그 즈음에 그가 발견한 약물은 이미 잊혀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것이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게르하르트 도마크가 노벨상을 받으러 스톡홀름에 간 1947년에 설파제는 이미 낡은 뉴스였다. 대중의 관심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만병통치약인 페니실린으로 재빨리 옮겨갔다. 페니실린, 설파제의 몰락은 발견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라가 실험용 푸른토질 약품군을 처음 만들 때보다도 4년 전인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스코틀랜드 연구자 암로스 라이트 경의 상원에 몸담은 젊고 자신만만한 청년중의 한 명으로 배터리 접시 장난, 그래서 이 곰팡이 상원에서 발리넬 그림을 그린 그 사람 세균 접시 중에 하나가 웬 곰팡이에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곰팡이가 신기하게도 자기 주위의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정전구역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플레밍의 논리적인 추론에 따르면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방해하는 어떤 성분을 분비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이른바 곰팡이 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었지만 인체의학 시험에 필요한 양을 분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에 이 연구를 포기하고 다름 아닌 설파제로 관심을 옮겼다. 1930년대 후반의 영국의 2 연구자 하워드 플로리와 언스트 체이니 플레밍의 곰팡이가
죽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로리다 체인의 연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결실을 맺어 D-Day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페니실린 10만 단위가 어렵사리 마련되기도 했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페니실린과 그 이후의 항생제에 그다지 열광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인들 또 전쟁 중에 페니실린에 관심을 보였다. 일찍이 1942년 10월에 하인리히 헤를라이는 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주제로 포츠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게 파르벤의 또 다른 소속 기업인 헤히스트는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히틀러의 주치 한 명은 독일과 체코발라스의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공장에서 페니실린 생산량을 늘리는 일을 감독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을 생산하기도 전에 독일의 연구 계획은 폭격으로 중단되고 말았으며 페니실린은 연합군의 자산으로 남았다. 전쟁이 일어나고 두 해 동안에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은 페니실린보다도 설파지를 선호했다. 그래서 하지만 페니실린 성공에 대해서 스트레토마이신, 클로람피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에트리로마이신, 반코마이신 등 수많은 항생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불만과 비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항생제가 출시될 때마다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늘었으며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무기의 수도 점차 늘었다. 항생제 시대는 설파제가 없어서도 열렸을 테지만 이렇게 빨리 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설파제는 질병을 치료한 것 못지않게 1920년대 의료 무용론도 치료했다. 설파제의 신형 항생제로의 변화는 하루밤새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직후로에는 새로운 분자 형태와 더불어서 새로운 설파제 투약 방식, 밴더, 전비제, 이를테면 소변에 훨씬 잘 녹는 변이형인 설파푸라졸은 여러 감염에 흔히 처방되는 약제가 되었다. 제약사들이 더 새롭고 강력한 항생제에 취하면서 1950년에 이르면 설파제도 한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재고가 쌓이게 되어졌다. 설파제가 동물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성장도 자극한다는 통념이 퍼졌다. 설파제는 닭, 돼지, 고, 소, 물고기, 사료에 첨가되었고 애완동물 치료에 쓰였으며 심지어 과일과 채소를 출시하기 전에 세균을 없애려고 뿌리기도 했다. 좋든 나쁘든 오늘날 가금류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밀집형 공장식 농장 시스템이 탄생한 것은 설파제 덕분이다. 최근 육류의 항생제 함량을 낮추려는 노력 덕택에 사용량이 줄기는 했지만 설파제는 여전히 축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세상을 떠난 1964년 봄에도 얄궂게도 감염으로 사망 도마크가 오리지널 프론토젤이 여전히 생산 및 판매되고 있었지만 우리 영어로 쓰이는 비중은 뚝 떨어진 뒤였다. 1960대 후반에는 설파제를 트리메토프림이라는 약제와 혼합하면 상표명 중에 하나는 박트림이었다. 몇몇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관심이 급증했으며 여러 감염에서 폐포자충, 폐렴에 이르는 온갖 질병이 아직도 처방되고 있다. 오늘날 이런저런 형태의 설파제가 아동의 정염, 여드름 그 밖의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팔리는 150여 종의 항생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여느 위대한 발견이 다 그렇듯이 설파제는 여러 뜻밖의 유익을 탄생시켰다. 자, 이렇게 설파제는 의약품 연구의 방식도 바뀌어 놓았다. 설파제 이전에는 소규모 실험실에서 연구자의 감에 의존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허약 제조사들은 결과를 검사하지도 않은 채 약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설파제 이후로는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세운 산업적인 규모의 화학연구 헤를라인과 바이일 연구진이 개척한 신약 발견 체계가 표준이 되었다. 자, 이렇게 1950년대 전 세계 제약회사에 설려나오기 시작한 새롭고 점차 강력해지는 약물들은 임상시험과 법적 감독을 받았는데 이는 설파제 경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콜부르그 산용열 환자에서 미군 훈련소의 신병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설파제 인체 시험은 그 뒤로 신약의 효과를 단단하게 결정하는 방법의 토대를 닦았다. 엘릭시르 찬스에 이은 미국 의약품법 개혁은 안전에 대한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한마디로 설파제는 의약품 혁명의 불씨를 당겼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설파제는 대단히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엘릭시르 중독, 라벤스부르크의 끔찍한 실험, 평판의 실추, 소송, 투옥, 자살로 이어지기도 더 깊고 오래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부작용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1939년에 존스 홉킨스의 페린롱은 설파제의 독성 반응에 유의하라고 간호사들에게 경고하는 글을 썼는데 여기는 조증과 현저한 우울증, 한 의사는 설파제 대량 투여가 일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치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의사들은 상체에 설파제를 다량으로 도포하면 장기적 간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간 손상. 이번다 훨씬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추세였다. 1942년에 군 병원들에서는 설파제가 듣지 않는 사례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에게 예전에는 설파제를 치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설파제에 반응하지 않는 질병이 놀랍도록 많이 발견되었다. 내성이 빠르게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정전 즈음에 페니실린이 보급이 되어서 설파제에 내성이 생긴 감염을 치료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파제는 금세 대중에서 받아들여서 대량으로 이용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의학적인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일수되어서 투약되는 일도 많았다. 이로 인한 오용이 많았다라는 거죠. 1930년대에 설파제 열풍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1950년대에 새로운 항생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항생제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기적의 신약에 열광했다. 자, 이렇게 의약품의 이 새로운 힘은 설파제 이전의 의사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여러 의료인이 개발한 기법을 이용했다. 1930년도 초에는 미국 전체 치료사 중에 4분의 1이 동종요법사, 접골사, 척추, 지압사, 비정규 의료인이었다. 이들과 대다수의 주류 의료인들이 특허약 제조사나 동네 약국 약사가 만들고 약효가 대체로 낮은 약들을 섞어서 썼다. 외국인들은 온갖 약을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치료법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 두 경우 다 소주는 천차만별에 다 개방된 시장이었기에 조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다. 고디들은 모든 의사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무력함, 즉 대다수 감염병의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설파제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강해지는 약제로 인해서 의료 통제와 감독은 점점 집중화되었다. 의사들은 누가 어떤 약을 얻을지에 대한 권한이 점점 커졌다. 효력이 너무 강하거나 잠재적인 독성이 너무 강하거나 남용하기가 너무 쉬워서 소비자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신약이 급증하면서 의사들이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강력한 신약은 의료 제조뿐 아니라 방법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의사는 16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 분만의 절반은 가정분만이었다. 1930년대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1950년에 되자 평균적 의사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도구로 무장한 채 일주일에 2배나 되는 환자를 보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황금기라고 불리고,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지 흐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까지는 의약품과 기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보이지 않은 포식자를 모닥불가에서 몽둥이로 내쫓아버린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어쩌면 축복인지 모르지만 어제 흔한 살인자들이 조부모와 증조부의 이야기 속 귀신으로 전락한 지금 우리는 장수의 결과로 암, 비만, 류마티즘, 심장병 등 부자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질병을 앓는다. 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포화 상태의 지구를 살리는 것이다. 첫 기적의 약물 설파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에는 사실 기적 같은 건 없다는 건 사실이다. 대단한 약물이 발견될 때마다 또한 현대의 기술적인 진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책머리의 제사에서 언급한 고르고의 피처럼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따른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치유적이고 위로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고 종종 의도와 다르고 이따금 치명적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 우리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들을 쭉 했네요.
마치겠습니다.